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섬유 유연제의 최강자인 피존 제품이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매장에서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코스트코 본사의 원칙이요. 부도덕한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피존은 몇 년 전부터 참 시끄러웠던 기업입니다. 이윤재 회장은 2011년 당시에 사장이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라고 하니까 마치 영화처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청부 폭행을 하도록 했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법정까지 가니까 나는 후선으로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 선처를 호소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또 슬그머니 다시 복귀해서 이번엔 직원들을 함부로 내쫓거나 또 전직시키거나 해서 노사 간의 대립과 갈등이 여전한 곳입니다. 이렇게 오너 맘대로인 회사다 보니까 사장의 재임 기간 평균 4개월, 그리고 또 2년도 안 되어 그만두는 직원이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피존의 시장 점유율, 이렇게 오너의 추문이 불거지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대형마트에서 줄줄이 빠지게라도 된다면 더 큰 타격이 오게 되겠죠. 경영자, 오너 리스크가 이렇게 큰 겁니다. 전횡, 배임, 비리, 부정, 이런 단어들과 짝을 이루지 않는 오너 경영인들을 보기가 참 힘든데요. 도덕, 솔선수범, 사회기여, 이런 좋은 단어들과 친하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가뜩이나 최근에는 법정에 많이 출두했던 오너들이 줄줄이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오늘 생생경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 경제 핫 이슈는 반값 등록금입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10명 중에 6명 빚을 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비싼 등록금 탓이 큽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3부에서는 오늘 한국과 캐나다가 FTA를 체결을 했는데 내달 1일이면 10년을 맞게 되는 FTA, 지금까지의 득과 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오늘 날씨는 좀 꾸물꾸물한데 시장 상황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아침에는 꾸물꾸물했습니다만, 네. 아침이 좀 지나가고 나서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맑게 개는 그런 분위기 보여주었습니다. 네. 아침 시초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2.80포인트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거의 오전 내내 마이너스권역으로 거래소 주가 지수가 흘러가다가 오후 되면서부터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해외 시장 동향들도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마감 종가 지수는 거래소 기준으로 9.45포인트, 전일 대비 0.48% 상승하면서 1963.87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거래소는 좀 꾸물꾸물하다 올라간 것에 반해서 코스닥은 아침 시초가 대비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2.66포인트 상승으로 시작했던 코스닥 증시는 장 종가가 가장 높은 가격 수준인 5.49포인트, 전일 대비 1.01% 상승하면서 547.6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과 거래소의 공통점은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여주었다는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코스닥은 중소형주들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소형주 시장이다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약 600종목이 오르고 330종목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래소는 지수 상승보다는 오른 종목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500종목이 넘게 올랐고 300종목이 떨어졌는데 업종별로 따져보면 중형주와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약 2배 이상의 높은 상승률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은행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설 관련 부양책들이 나오면서 건설과 시멘트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그렇죠. 예, 사실 부동산 부양이 되면 제일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
네. 은행 회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더 많이 낼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수익 구조도 더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값이 올라간다면 대출했던 부분들도 안전하게 네.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흐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전일 중국 수출입이 워낙 좀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2월달 너무 안 좋게 안 좋아서 상당히 많이 빠졌던 철강 화학주들은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줘서 조금 한시름 놓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중대형 화학업종에 대한 의문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중국의 성장률이라는 게 7%에서 7.5% 사이 정도 수준 기록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로 해서 한국의 소재주들이 중국의 장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약간 좀 의문이 달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2008년, 9년 경기 호황, 특별히 2010년까지 소재주들이 호황을 겪으면서 과연 공급이 더 늘어나지 않았겠느냐, 설비 투자가 더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이 소재 관련 주식들에 대한 어떤 희망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좀 가지게 되는 이번 주 화요일에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이제 조정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제도 이게 뭐 별그대 드라마 때문이다 해서 농심 뭐 이런 데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오늘도 네. 음식 관련한 그런 주들이 조금 오른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뭐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에 이제 몇 가지 축이 있죠. 네.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위시한 초거대 기업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한 축이고요. 또 하나의 축을 얘기해보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과 관련된 소재 기업들이 또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소재주들에서 기대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현대차도 가격은 싸지만 실적이 막 지금부터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또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자금 가운데서 어디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것이냐 뭐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격 매력이 좀 있고 그동안에 상승하지 못했던 업종 쪽으로 돈의 흐름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관련 주식들 중에 음식료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소형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수 상승폭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즘 증시가 굉장히 뜨뜻한 아랫목 같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지수는 올라가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주식들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또 목요일에 마녀들이 오는 날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조금 어떻게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 될까요? 지금 일단 어제장에서 지수가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조금 걱정을 좀 안 해도 되겠다 했던 부분은 뭐냐면 말씀하셨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가 한쪽으로 치우쳐 가기에는 매도 플레이어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즉 매도 플레이어들은 시간 가치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같은 경우는 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방향성이 한쪽으로 쭉 치우치게 되면 그 매도 친 사람들이 오히려 수익 내기 어렵고 손실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항상 만기일은 막 흔들리다가 어느 수준에 보면 시작했던 자리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만기도 큰 변동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20포인트 빠지고 오늘 10포인트 정도가 올랐는데요. 어제 빠진 정도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 수준까지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국과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타결이 됐네요. 네, 오늘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FTA가 공식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이 카나다하고 FTA 시작한 게 8년 8개월 전입니다. 굉장히 오래 끌었죠. 아마 한미, 한유, 뭐든 우리가 지금까지 맺었던 FTA를 통틀어서 가장 오랜 아마 이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카나다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됐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카나다가 이제 12번째 FTA 협정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국의 어떤 내부 인준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아마 내년쯤부터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동차 수출이 제일 호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승용차 수입 카나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할 때 거기 6.1%의 관세를 내야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발효가 되면은 없어지기 시작해가지고 2년 뒤가 되면은 자동차가 이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네. 우리나라가 작년에 카나다에다 판 자동차가 대략 22억 3천만 달러, 굉장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동차 수출에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기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가전 제품들도 즉시 또는 3년 안에 이제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수입하는 쪽 입장에서 제일 예민한 건 역시 이제 이 쇠고기 쪽인데요. 지금도 물론 카나다 쇠고기가 들어오곤 있습니다만 워낙 미국산 쇠고기하고 호주산 쇠고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비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쇠고기 역시도 지금 40%의 관세가 붙고 있는데, 이거는 한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없어지게 되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5년 내지는 길게는 13년, 부위에 따라서요. 네. 관세가 없어지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쇠고기 같은 경우에 이제 카나다가 특히 좀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이 카나다가 그 광우병이 몇 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나다 쇠고기에 대한 거부 정서가 굉장히 큰 게 사실이고, 물론 이제 광우병이 발생하게 되면 수입은 중단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발생 전력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썩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8년 8개월의 협상 기간이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쇠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카나다에서 광우병이 한번 발생이 됐었고요. 이 광우병 때문에 우리가 수입 협상, 카나다 쇠고기는 못 받겠다, 네. 이렇게 계속 입장을 견제해 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카나다는 WTO에다가 이 부분을 제소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긴 우여곡절을 거쳤는데, 어쨌든 한 9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서 타결은 됐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하고도 이제 타결이 됐고요. 네. 또 카나다 됐고, FTA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FTA가 활발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예민한 문제, 이 쇠고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계속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국회 인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자동차 관세는 2년 안에 철폐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쇠고기랑 이 낙농 제품들은 바로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15년 걸립니다. 15년. 네. 네네. 천천히. 대부분 우리가 지난번 호주하고 할 때도 그랬고요. 예. 미국하고도 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 쇠고기 같은 경우는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폐지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자동차가 혹시 또 북미 쪽에서 생산해서 가는 거면 그런 부분들도 있죠.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또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북미에서 만들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기왕에 아마 무관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만든 거라든가 또 부품 같은 것들은 FTA의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네. 캐나다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에 협상을 하고 있던가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TPP 같은 경우는 일단 그게 되면은 한 10몇 개 나라가 한꺼번에 FTA를 맺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양자 간이 좀 더 우선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 TPP가 근데 지금 생각보다 속도를 빨리 못 내고 있죠. 그런 상태죠. 알겠습니다. 참 FTA도 우리나라는 참 스피드가 빨라요. 정말 속전속결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인구 대비 의사 수요. 예, OECD 통계인데요. 우리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수, 이거는 의사 절대 수보다도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중요한데요. 한국 국민 1000명당 활동하는 활동 의사 수가 2.1명이라고 합니다. 너무 적은데요? 네. 근데 이제 가장 많은 나라가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인데, 여기는
인구 1000명당 4,008명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3명 내지 4명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1명으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 의사의 절대 수만 가지고 과연 이걸 볼 거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또 병원들 같은 경우는 워낙 양극화가 심해가지고 문 닫는 병원들도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고 그렇죠. 예. 과연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가지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바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형태가 종합병원 위주냐 또 이 개인 병원 위주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뭐 수가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거에 대한 일단 뭐 판단은 좀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OECD 국가에 비하면 우리가 의사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식은 지루할 정도네요. 개인 정보가 또 유출이 됐는데. 그렇죠. 예. 이번에도 요즘 한번 세 나가면 1000만 건, 1200만 건 계속 이런데. 그래서 하상욱 시인이 그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그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이 V표를 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 정보를 유출해도 된다는 동의라는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참. 어쨌든 통신사하고 금융기관 또 여행사, 불법 도박 사이트, 인터넷 쇼핑 이런 데서 한 1200만 건 정도가 새 나간 게 경찰에 적발이 됐습니다. 경찰에서 그래서 이걸 개인정보 유통시킨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 통신사 쪽에서 나간 게 420만 건이고요. 네. 금융권에서 나간 게 100만 건, 또 여행사,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서 또 187만 건. 이 밖에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데서도 역시 새 나갔습니다. 근데 이번 게 좀 특이한 게요. 이 유통 과정을 봤더니 이번에 구속된 이 유통업자 문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개인정보를 어디서 샀냐 하면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예. 그럼 쉽게 말하면 이것이 중국으로 한번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나가진 않았더라도 어쨌든 중국인 손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예. 정확한 경로는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개인의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국적을 넘나들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을 거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정말로. 근데 기업들이 이렇게 고객 정보가 털리면 신문에 사과하고 그냥 이메일 하나 띡 보내고 끝나는데 노동자가 파업하면 엄청난 손배소를 청구하고 그러는데 예.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마 그 대리점 쪽에서 나갔다는 것 같은데 그 대리점이든 어디든 관리가 다 본사에서 돼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물론 이 IT라는 게 아무리 철저 보안을 해도 누군가는 뚫으려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보안 기술이라는 건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나가는 경로를 보면 그런 첨단 해킹이 아니라요. 네. 그냥 USB에 꽂아가지고 가지고 나간다든가, 아날로그식이죠. 예. 이면지로 다닌다거나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되게 많은 상태죠. 네. 그리고 또 오늘 일본은행 아마 금융정책 결정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한 내용이 있었나요? 양적 완화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베노믹스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데 지금 일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본이 곧 소비세를 인상하게 됩니다. 네. 소비세를 인상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에는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일본에는 최근 들어서 이 소비가 다시 주춤해지는 거 아니냐, 아베노믹스의 어떤 한계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도 계속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겠다고는 의지는 보이고는 있는데 글쎄 일본이 또 너무 안 나가게 되면은 우리도 또 문제가 되니까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많이 비싸죠? 또 신입생들은 등록금 외에도 입학금이라는 것을 따로 냅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담이 되고 있는데 잠시 후 2부에서 왜 이렇게 입학금 부담이 많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는 3월 14일 전국적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오후 2시 사이렌이 울리면 15분간 주민 이동이 통제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훈련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지하 대피소로 대피하시고 주행 중인 차량은 갓길로 정차해 차량 통제에 협조해 주십시오.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주변의 대피소는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고 유사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하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트위터 YTN_이코노미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고려대 103만 원, 홍익대가 99만 원, 연세대 98만 원, 이화여대 95만 원. 대학 등록금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니고요. 이게 입학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받아가는 돈인데 지금 반값 등록금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동안 대학들은 조금씩 입학금을 올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입학금을 올리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 전화로 연결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부른 입학금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2013년도 기준인데요. 뭐 지금 최근에는 조금 더 올라갔을 수 있는데 예. 아무튼간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란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입학금 100만 원 시대도 됐습니다. 네. 심지어 고려대학교는 지금 110만 원 가까이 됐고 이게 보니까 학부생들 말고 대학원생들은 입학금을 더 걷어요. 그래서 고대 입학금은 111만 원이나 됐더라고요. 고대 학부를 나오고 고대 대학원을 예, 가도 예. 또 내야 되는 거죠. 또 내야 됩니다. 예. 이제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에서도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예. 한 번 들어와서 냈으면 됐지 또 내야 되냐 이제 이런 불만이 나오는데 네. 이제 학부 신입생들 입장에서는 한 번 또 내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니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데 왜 100만 원씩이나 내냐. 네. 일종의 그 우리 학교 들어오려면 충성도를 보여라 하고 일종의 그 뭐라 합니까 그 보증금인가요? 예 보증금처럼 걷는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되어 있다 이런 이제 비판 엄청 받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입학금을 저도 이제 내봤습니다마는 예. 이게 도대체 어떤 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의 불만의 핵심입니다. 네.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어렵게 공부해서 입학하면 합격하면 너무 이제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네. 비용 막 준비하고 그러지 이거 일단 사회 인식적으로 어떻게 막 비판적인 생각하죠. 이게 왜 내라는 건지 이런 생각이 덜 들잖아요. 일단은요. 네. 대학 들어가면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입학금 관련해서 저희가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는 비용은 입학식이겠죠. 예. 우리 진행자도 그렇고 저도 입학식을 해봤는데 네. 가면 무슨 입학식 한다고 약간 종이 하나 나눠주고 네. 약간의 교과도 제창하고 이런 건데 그게 그래서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몇천 원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도 몇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비용이었습니다. 입학식 비용. 네. 근데 어느 날 등록금이 막 15% 20%씩 폭등하면서 입학금까지 같이 폭등해가지고 근거도 없이 100만 그러다 원이 보니까 넘게. 100만 원 예. 안팎까지 돼버린 거고 올해 2013년 기준으로 4개 대학이 100만 원이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입학금 100만 원 시대가 맞는데 예. 이건 저희가 학교 교직원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이분들이 아주 멋지게 하시면서 글쎄요 그렇게 그냥 같이 올라버렸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이제 교육법상이나 입학금을 거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어요? 이 부분이 불분명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고등교육기관들은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받고요. 네. 그다음에 그 등록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고등교육법
하나에 뒀거든요. 네. 거기 보면 입학금은 입학할 때 한꺼번에 징수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등록금이라는 건 누구나 보기에도 뭐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데 입학금이라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대학들이 징수를 하니까 아마 등록이라는 규칙에 그걸 끼워 맞춰서 하나 넣어놓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학금이라는 건 사실 법률 용어로도 성격이 불분명한 건데 그래서 저희는 그 등록금 중에 국공립대에서 등록금이랑 등록금 상당수를 차지하는 게 기성예비지 않습니까? 네. 그 기성예비를 반환해달라는 학생들에 잇따른 소송에서 대학 그 법원에서 다 법적 근거 없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처럼 네. 입학금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폐지를 주창하고 있고 예. 입학금 별도로 징수 없는 법안도 내려고 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런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라고 친다면은 입학금은 입학할 때 한 번에 걷는다. 그냥 이것만 있고 입학금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등록금은 정의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을 받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 인상률과 1.5배 이상도 올려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분납한다는 규정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되게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규정도 있고 뭐 등록금 회계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예. 되게 엄격하게 꼼꼼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계 등록금 가장 비싼 편이어서 워낙 뭐 학생 학부모들 고통과 부담이 심했기 많죠. 때문에 그런 규정이 예. 생긴 건데 네. 100만 원 안팎이면 입학금 작은 돈 아니잖아요. 네. 사실 서울시립대학교가 반값 등록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인데 예. 거기가 인문계열 등록금이 102만 원, 103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대학의 등록금이 한 대학 입학금이 한 대학의 등록금에 등록금보다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사실 입학금 말고 이미 우리 고3 신입생이나 재수생들이 다 돈을 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온서 때하고 전형료 또 따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죠. 예, 10개 대학에 전형료를 내면 100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예. 원서 때 또 별도로 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네. 원서 때 뭐 몇천 원 몇만 원에 전형료 또 몇만 원씩 내다 보면 많은 대학은 10만 원 안팎까지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대학들은 최소 100억 안팎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 학생들은 아니 지금 원서 때 냈고 전형료 냈는데 예. 많게는 여러 대학 해서 뭐 100만 원 안팎까지 근데 가니까 또 입학금 또 100만 또 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교육이라는 게 한 사람을 올바르게 성장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많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공적인 과정인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뜯어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네. 변질되어 있다. 그 입학금 논란만 봐도 그걸 제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입학금 안 내면 안 되죠. 근데 이거 안 내면 그 등록을 안 시켜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등록금이 등록을 하기 위한 비용이니까 예. 사실은 입학금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저희가 딱 그러게요. 사회 일종으로. 상태로 생각해도 예. 그래 학교 다닐 때 수업료 내야지. 그러니까 등록금이 수업료하고 뭐 기성예비로 국공립 때는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립대학에서는 기성예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업료 뭐 이렇게 구성되어 네.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등록할 때 등록금 내는데 입학금 또 왜 내냐 이런 주장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2004년 예. 1학기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등록금을 내는데 입학금을 왜 또 예. 내냐 되냐 이런 이제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장하는 게 그렇다면 입학금을 어디다 쓰는 거냐라는 예. 걸 공개하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대학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입학금은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다 사용하냐고 교직원선생님 물어봐도 예. 뭐 일단 뭐 입학 관련 비용에 사용한다. 그럼 아까 같이 말씀드린 입학식 비용하고 입학식 전 새로 가지도 학급부에 않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입학식 네. 안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럼 사실 졸업식 하면 졸업식 비용도 거둬야 되는 졸업식 비용도 네. 안 걷거든요. 이제 말이 설명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입학금만 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예. 따로 사용처를 구별도 안 해놨을 거예요. 그냥 등록금액에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좀 떳떳하다면은 공개 못할 예. 이유가 없을 텐데. 예, 근데 이제 뭐 공개하면 난리가 나겠죠. 왜냐하면 네. 입학금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입학식 있을 테고, 예. 그다음에 신입생들에게 학교생활 안내 책자가 하나 있을 테고요. 예. 그 다음에 학적부에 등록하는 일종의 인건비가 있을 텐데, 예. 그게 뭐 1인당 100만 원은 안 될 거라는 건 뻔하잖아요. 네. 기껏해야 몇만 원이면 많아봐야 몇천 원, 몇만 원이면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학들이 공개를 못하는 거고, 또 회계도 입학금 회계로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등록금 회계로 되어 있으니까 예. 그냥 등록금 회계, 교비회계 그냥 들어가서 대학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뭐 해외 사례를 항상 이럴 때 짚어보게 되는데요. 이런 네. 입학금 제도가 있는 곳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해 보기로는 아직 입학금 제도가 있는 곳을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학들이 일단은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최근에 독일이 등록금을 다시 완전 무상으로 해서 큰 화제가 됐고, 거기는 뭐 등록금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활비를 주거든요, 학생들에게. 네. 공부 열심히 해라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에 대한 대가도 일정하게 인정해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입학금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학금 받는 네. 경우를 거의 못 봤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자본주의적으로 굴러간다면 미국도 국공립대학이 70~80%에 달하고 입학금은 안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너에게 학벌을 줄 테니까 너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대가를 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예. 반교육적이고 예. 조금은 정말 좀 저열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 학교 브랜드 값을 내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 일단 등록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심하잖아요. 사실 예. 너무 비싸요. 예. 너무 비싸니까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신에 그러면 예. 이렇게 좀 편법이랄까요? 입학금을 올리는 맞습니다. 방식을 예. 쓰는 게 아닌가. 예, 저희가 몇 번 조사를 했더니요. 네.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반값 등록금 투쟁이 있었잖아요. 예. 뭐 연예인들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장학금 제도도 생기고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반값 등록금 공약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이어졌는데 물론 네. 지금 예산을 약속한 대로 배정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점점 나아지고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해야 되니까 결국은 대학원생들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네. 학부생 대학원생들 입학금을 편법으로 인상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재학생들은 똘똘 뭉쳐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투쟁도 하니까 그걸 피하고 전혀 신입생들은 사실 누가 자기 과 친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3 때는. 그렇죠. 그리고 예. 학생 학부모는 정말 우리나라 정말 입시족을 뚫고 어마어마한 사교육비까지 쓰고 겨우 합격했으니까 예. 정말 아무 생각 없을 때 입학금 확 걷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그 문명국가로서는 부끄러운 처사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네. 학생 학부모들의 1년에 등록금만 1,000만 원에 나머지 고등교육 비용까지 하면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들거든요. 네. 어학년 수가 있는 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들고요. 이렇게 과도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대학들이 그리고 지금 사립대학들이 전국에 적립금만 11조를 넘게 쌓아놨거든요. 네. 사실 뭐 아주 지역에 있는 일부 어려운 대학은 빼고는 대부분 대학들이 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 입학금까지 굳이 걷는다는 거 정말 저희는 참 예.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반값 등록금 얘기도 쑥 들어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입학금을 뭐 올리거나 한다면은 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예. 대학 입학금을 뭐 한 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 정도로 규제하자 이런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고 예, 하네요. 맞습니다. 참여연대나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같은 데서는 입학금 폐지하자는 법안 청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은 바로 폐지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면 그래도 법적 규제를 해야 된다. 등록금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민주당 유은혜 의원, 그러니까 예.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이신데요. 유은혜 의원께서 입학금을 한 학기 등록금의 10분의 1. 예. 우리가 민사장이 일반 계약할 때 보통 계약금으로 10분의 1을 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등록에 대한 법적 담보가 필요하다면 10분의 1 이상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 한 학기 등록금이 만약에 400만 원이면 1학기 등록금이 입학금을 40만 원 이상 거둘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네. 아마 이제 사립대 중에서 비싼 데가 800만 원대 한 학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연간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또 80만 원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또 내야지 이제 되네요. 그 규정은 지금보다는 제일과 예. 규정이긴 한데요. 예. 좀 이제 한계가 있어. 저희는 아예 폐지해야 된다 주장을 하는데 일면 뭐 대학원 중에는 입학금이 뭐 로스쿨인 경우지만 뭐 300만 원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경우는 아니 입학금만 300만 원이고 등록금이 뭐 한 학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입학금 10분의 1이니까 많이 올라가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로스쿨 학생들이 등록금, 입학금으로도 막 300만 원까지 내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10분의 1이 합리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과하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평균 등록금 1천만 원이라고 하면 예. 한 학기 500만 원이면 50만 원 정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 굉장히 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식 비용, 뭐 학적부 등록 비용, 네. 신입생 대학생활 뭐 안내 책자 해봐야 몇천 원, 몇만 원 충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 저희는
과도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 사회를 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 그렇죠. 우리 국민들 굉장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때문에 고통과 부담 큰데 예. 좀 불필요한 과도한 비용은 좀 줄여줄 수 있는 건 정부나 지자체나 대학이나 공공기관 나서 줄여주자. 예. 이렇게 해야 좀 사람들도 살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 입학금이나 등록금이 등골 브레이커죠. 뭐 등골을 빼먹는다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조용히 있다는 게 조금 저도 좀 안타까운 점인 것 같고요. 내일 반값 등록금 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한다고 하던데요. 예. 어떤 얘기 나올까요? 2014년 1학기 개강도에서요. 많은 또 대학생 학부모들이 지금 한참 입학금, 등록금 막 내고 있고 또 이미 낸 분들이지만 그 재학생들이나 편입생 복학생들이 지금 막 또 내고 있거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반값 등록금이 제대로 된 서울시립대가 딱 정말 제대로 된 반값 등록하고 있거든요. 인문계열 102만 원. 정말 전국의 학생 학부모들의 로망이라고 하던데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와 입학금은 전격적으로 폐지돼야 된다. 전혀 거둘 이유가 없다. 최소한 대학들이 양심 있다면 입학금 걷지 말아라. 하는 기자회견을 내일 11시 하고 전국적으로 대중운동도 전개할 생각입니다. 예,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전개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조금만 놓치면 뒤처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IT 소식인데요.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민영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KT 개인정보 해킹 사건.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그런 해킹이었다고 하죠? 예. 일단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지난 6일날이 됐죠. 네. KT 고객 개인정보 1,200만 건이 유출됐는데요. 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유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청취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새로운 소식은 KT 고객분들은 오늘부터 KT 홈페이지와 올레닷컴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됐는지 여부를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상에서 그게 굉장히 적반하장격이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죠. 개인정보를 또다시 입력해야 되냐, 동의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좀 있죠. 본인들이 해킹을 당한 거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다시 한번 그걸 또 정보를 넣어서 확인해라. 라고 하니까 저도 확인 안 했어요. 그래서 주민영 기자는 하셨어요? 네, 저도 KT를 쓰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봤는데 어김없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얘기했지만은 이게 해킹 그러면은 전문가가 어려운 기술을 써서 정보를 빼낸 듯한 느낌은 들잖아요. 예. 근데 이번 건은 특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해킹 과정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되게 쉬운 방법을 통해서 유출이 됐거든요. 일반적인 경우 해킹이라고 하면 KT의 서버에 전문가가 침투를 했거나 아니면 최근에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처럼 관계사 직원이 빼돌렸거나 그런 상황인데 KT는 그런 게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주 쉽게 탈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터진 후에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요. KT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요금 명세서 같은 부분을 조회를 하잖아요. 그때 화면에 보여지는 것 외에도 수많은 개인정보를 브라우저를 통해서 전송을 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일단 보내놓고 필요한 것만 보여주는 거죠. 화면에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많은 정보가 전송이 되고 이때 이미 보안 문제가 여기서 한 차례 있는 건데 더 나아가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번호로 9자리 숫자를 KT가 쓰는데요. 전산에서. 이 숫자를 다른 번호로 바꾸면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게 이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굉장히 허술하네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바꿔치기 하면 맞는 번호가 있으면 다른 사람 개인정보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범인이 이제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중간에 정보를 저장하는 파로스라는 초보적인 해킹 도구를 사용을 해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수많은 KT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이런 사건입니다. 네, 마치 그런 게 떠오르네요.
썰물이 쫙 빠져나가고 나면은 갯벌에 막 정말 조개 껍데기 많잖아요. 그냥 줍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커가 주워 담은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보면 이게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이렇게 부실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털릴 게 이제 털렸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KT 경우는 지난 2012년에도 873만 건 개인정보 유출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 오늘도 뭐 관련 보도가 또 다른 유출 보도가 있었잖아요.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는데 해당 기업들의 10중 8구는 사법처리나 피해보상을 피해가거든요. 네. 예, 그 이유가 법률에 있는 최소한의 보안 조처를 갖춰놓고 모든 책임을 이제 그 개인정보를 탈취한 해커나 범죄에 있다는 책임으로 몰고 가면서 우리는 피해자다 이렇게 이제 법정 다툼을 하기 때문인데. 예, 그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KT 사건 같은 경우는 KT 측의 부실 여부가 좀 명백한 만큼 좀 그에 합당한 사법적인 처벌이나 뭐 소비자 보상이 좀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냥 정말 서버도 아니고 그냥 홈페이지상에 있는 이렇게 허술하게 담장이 쳐져 있었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제 저는 안 털린 곳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뭐 개인정보 몇 건 유출 이런 걸 다 합치면 1억 건이 넘어요. 우리 인구의 2배를 넘는 숫자인데요. 예, 이럴 바에는 그냥 제 정보를 제가 돈 받고 팔아야겠어요. 그렇죠. 요즘 그런 분들 실제로 받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개그처럼 올려두시고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또 스마트폰 보면은 상당히 좀 빨리 나와요, 신제품이요. 근데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게 제가 아마 최근 출시된 G Pro 2 제품이 있고 삼성전자 갤럭시 S5가 이제 지난달 발표됐잖아요. 아직 뭐 출시는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평가가 뭐 제품 자체는 우수한데 워낙 기대치가 있어서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지난 하반기 출시된 제품들이랑 실제로 성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품 출시 시기가 너무 이렇게 짧아서 그런 걸까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예, 일단은 뭐 제품 출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크게는 뭐 상반기 하반기에서 갤럭시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1년에 큰 주요 제품 2개 정도 요즘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성능 차이가 큰 없는 이유가,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의 핵심 성능을 저하는 게 이제 AP라고 하는데, 프로세서죠. 컴퓨터로 치면. 이게 성능 향상이 좀 많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출시된 제품이 갤럭시 S4 LTEA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요거랑 갤럭시 노트랑 보면 쿼드코어 2.3GHz인데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도 비슷한 수준의 G 프로는 쿼드코어 2.3GHz, 갤럭시 S5는 2.5GHz 요 정도 소폭 향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조사들이 뭐 빠른 성능을 이제 강조하기보다는 뭐 카메라 기능이나 지문 인식이나 방수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막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왜 물에다 씻고 막 그러면 그런 방수 기능이군요. 네, 차별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성능 향상이 더딘, 그러니까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거의 똑같은 정도가 쓰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일 큰 게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프로세서 시장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퀄컴 같은 회사가 있는데요. 뭐 이 제품에도 다 퀄컴 프로세서가 쓰였는데 신제품 출시 시기를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올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64비트 대응 같은 문제도 있고 하반기에 집중이 많이 돼 있어서 실제로 올 상반기에 지금 탑재된 제품이 작년 거랑 큰 차이는 없는 정도. 뭐 그래픽 성능이나 이런 게 향상된 수준에 좀 머무르고 있고요. 뭐 가을에 갤럭시 노트 4 정도 나와야 좀 가시적인 성능 향상 그때쯤 돼서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휴대폰 딱 쓰다 보면은 2년이 딱 기간인 것 같아요. 그때만 되면 그렇고요. 이제 교체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제작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게 제작된다기보다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 초창기에는 좀 사실 부족한 모습이 많아서 쓰다 보면 2년 쓰기에는 좀 부족한 수준이 많았는데요. 예,
최근에는 또 스마트폰 성능이 빠르게 좀 상향 평준화되고 있고 해서 네. 지금도 사용하기에는 좀 괜찮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설치를 하시다 보고 옛날에 비해서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도 오래 쓰다 보면 느려지고 하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월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민영 기자였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비행기 시간에 따라 비즈니스 스케줄을 고치시겠습니까? 비즈니스 스케줄에 따라 비행기 시간을 고르시겠습니까? 한국의 스케줄과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둘 다 놓칠 수 없는 당신에게 맞춰 편리하게. 대한항공 자카르타 주 10회 운항 4월 2일부터.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이제 10년을 맞은 FTA 시대, 우리의 이해득실은 어땠는지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